항상 소장님께서 미국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트윈 캔들 이후에 상승 흐름 나오고 지금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의 맥점 어떤 부분일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실 때 잠든 시각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주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처럼 새벽 2시 정도까지 있었던 분들은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잠자리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 다행스럽게 아래 꼴 달고 조금 소폭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용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죠. 일단 먼저 하나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은 항상 제가 연초가 되면은 올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 3월 달에 소위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할 때 매매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Buy and holding.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배당까지 받아버리자 하면서 그냥 keep going 가져가는 전략이 바로 2020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작년의 전략은 뭐였을까요? 이게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는 승산이 없다. 그냥 내려갈 때 사고 대신 올라갈 때는 던져주는 이름하여 리미트 전략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이제 싹 밀어놓고 올해는 뭘까요? 올해는 지수로 승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군들도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는 종목 차별 장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지수는 형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금 전에 친구니 얘기했던 대로 바로 밑에서부터 트윈 캔들 나왔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위에서 꼭지에서 조정할 때는 음봉의 트윈 캔들이 나오고 바닥점에서 올라갈 때는 양봉의 트윈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그저 그런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일단 왜 그럴까요? 일단 코스피는 L파동이 있습니다. L파동은 M파동이 실패한 다음에 저점이 붕괴되는 파동이 M파동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M파동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 낙보심이었던 NC소프트, 그 다음에 셀트리온, LG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바로 L파동이 있는 종목군단들이죠. 종목군은 내가 이 종목군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가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은 좀 약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닥이 좀 올라왔죠. 코닥은 M파동 구간권대에 있습니다. 즉 60선이 하락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는 파동이죠.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걱정하지 마시오. 만약 오늘 이 방송에 처음이시면은 잠시 후에 끝난 다음에 10시 반부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그래프를 놓고 이런 파동에 대해서는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L파동이 있고 이미 완전하게 하락의 지수와 패턴까지 만족하면서 밑으로 내리꽂는 가운데서 들어주는 이러한 장세 패턴이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M파동이 있고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하락 파동의 모습을 주지 않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1월 달에 사실 저희 수강생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돌아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거기다가 위에서부터 최소 50 이상의 캐시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걸 어디로 바깥았느냐. 바로 미국 시장에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미국을 바깥하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심지어는 스파이, SPXL까지도 거기서 베팅을 쌓던 이유들이 바로 그렇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주변 여건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승부처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깜놀 뉴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쳤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헬기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 내 유류 저장소를 폭격했다. 야, 그럼 이게 도대체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도 계실 겁니다. 야, 저러다가 푸틴이 정말 무리하는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해서 나온 뉴스가 뭐죠? 화학전, 생화학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전술 핵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뉴스까지 같이 나왔냐면 미국에서 화학전에 대비하는 장비,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딱 떠오르는 곳이 아마 방독면이 생각나실 텐데
바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두 가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조 바이든과 푸틴과 조 바이든 과연 어디까지 강대강으로 갈까요? 라는 겁니다. 조 바이든이나 지금 푸틴이나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미 지지율이 바닥 밑에 지하실을 뚫고 내려갈 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마다 러시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푸틴에다가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과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지수 얘기할 때 근원, 물가지수 많이 얘기하죠. 뭐 근원 CPI, 코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PC 얘기할 때도 바로 근원 물가, 근원 PC 이 그러죠. 이거 누구 때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닉슨 대통령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물가 지수에서 뭘 빼겠다는 겁니까?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식품 가격. 그러니까 이게 장바구니 물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아니 세상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야 이거 물가 많이 올랐구나. 주부님들 시장에 갔을 때 식료품 같은 거 살 때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가도 살 게 없네. 가장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빼버렸다. 왜 그럴까요?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재선에 당선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준 의장을 임명할 때 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닉슨 대통령 때 누굴 임명했습니까? 바로 자기 밑에 경제보좌관을 바로 연준 의장에다가 임명했습니다. 임명은 뭐였을까요? 야, 너 어떻게 좀 다 재선되도록 너 좀 도와줘.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이 물가가 너무 높으면 지지율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내려꽂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그 연준 의장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 야, 이 물가 지수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을 빼자. 이때 많은 연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겉껍데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걸 그대로 쓰고 있지 말입니다. 물가는 결국은 재선의 적인 거죠. 근데 지금 조 바이든 지지율 왜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물가가 특히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요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말 실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푸틴의 축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듣을 때는 북한 얘기할 때 김정은 정권을 바꿔버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아니 러시아를 바꿔? 이건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조 바이든이 가도 너무 많이 갔구나. 왜냐하면 맨날 물 대통령,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 도대체 그동안 한 게 뭐지?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너무나 푸틴이 가도 조 바이든이 가도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그래도 제어하는 어떻게 보면 캡틴다운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가입니다. 오늘 아침 거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이미 이 꼭대기에서 이미 바로 130달러였을 때였었죠. 이때는 바로 세력들이 헤쳐 드시고 나갔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음포선이 나왔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위해서 더블탑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결론. 아, 이제 급한 불은 껐구나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밑으로 갔을 때 어디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구간으로 결국은 주가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으로 하나씩 회귀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유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유가에서 받을 게 뭘까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것만 해소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간 게 많이 있죠. 이번에 2월 PC가 6.4, 40년 만에 최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3월분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없어졌지만 그동안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 그 현상은 그대로 거기 녹아 있습니다. 이게 꺼져져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보다도 더 밑창으로,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 현상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미 지난번에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빈살만이 휙 돌아섰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미국이 다시 사우디를 달래게 나섰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현재 놔둬버리면 아시다시피 시아파하고 한참
여태까지 1400년 동안 이렇게 격하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순위파의 수장인 사우디가 상당히 위와 아래에서 곤란한 지경에 놓여졌죠. 위에 한번 가만히 보시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쫙 위에 포진됐습니다. 더군다나 밑에는 바로 예멘 반군 푸티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남과 북에서 잘못하면 협공당할 그런 위치에 있죠. 여러분들은 이란이 군사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우디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은 사우디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근데 원래 군사 강국은 이란입니다. 근데 각종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이란이 다소 주춤거렸지만 만약에 석유 수출이 재개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란이 다시 강한 노소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사우디는 누군가가 자기 뒤를 보여주는 그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1971년도에 닉슨 슈카가 있은 다음에 그걸 재빨리 눈치챈 키신저가 바로 오펙으로 날아가서 사우디를 갖다가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너희 뒷배 내가 밟을 테니까 너희 앞으로 달러를 써. 그게 페트로 달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새 빈살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요새 그렇지가 않죠. 좀 좋은 첨단 무기 좀 팔아. 안 팔았죠. 페트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팔아. 이것도 안 줬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걸 갖다 수출하면서 조금씩 사우디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빈살만이 나는 젊은데 소위 이름하여 외교의 등거리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석유가 고갈됐을 때 석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2의 두바이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빈살만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을 꽂아놓고 있고 5월 달에 시진핑은 사우디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과연 또 중동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거기에 세계 모든 운명이 또 한번 부딪히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우디가 지금 도와주는 마음이 없죠. 그럼 무슨 문제가? 이란 문제. 근데 그건 혁명수비대 문제가 같이 걸려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혁명수비대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테러 집단에서 빼진다면 사우디하고는 그만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관계에 놓여졌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바로 푸틴이 빨리 풀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앞으로 더욱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회담 중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격화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1973년도 바로 파리의 평화협정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미국이 본의 아니게 월남전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월남에서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뭔가 빠지긴 빠져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죠. 바로 73년도에 파리 협정을 맺기 전에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공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한마디로 죽사발을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파리에서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세한데 우리가 니들 받아서 지금부터 뺄게. 아니죠. 사실은 도망쳤던 거죠. 바로 그해 헨리 키신저는 파리 협상으로 인해서 평화 노벨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후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공산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이 있었을 때도 팽팽한데 미군이 빠지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런 꼴을 할 가능성이 좋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사상 초유의 최대 비축유 방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도 바로 두 개가 필요했었습니다. 사우디는 증산하고 미국과 유럽은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유가를 급락시켰는데 다시 조바딘이 그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거죠. 아직 한쪽으로 싸우는 거죠. 한쪽에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이게 캐셔입니다. 그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화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모든 경제는 국제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 나라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예의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여러분께 새로 나올 때마다 점심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뭘까요? 놀랍죠?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게 아니라 강세입니다. 뭐가? 루브라가. 여러분들 한때 이 러시아 제재에 들어가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 제재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줄 섰던 사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 이제 러시아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루브라가 역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루브라 가치가 강세한 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역시 한 방 있는 푸틴이죠. 야 이제 너희들 가스 살 때는 이제 우리 루브라밖에 안 받을 거야.
이거 뭡니까? 딱 한마디로 한다면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죠. 보통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을 때 중국 뭘 갖고 무기화하죠? 바로 히토리 금속이죠. 히토리 금속 갖고서 이걸 무기화하고 있는데 푸틴은 야 너희들 이제 결제할 때 가스 대금 낼 때는 4일 때부터는 루블로 내. 그러니까 루블 가치가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루블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과 푸틴이 역시 한 방은 있구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너희들 중에서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내용들이 하나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핵을 선제 타격을 해? 누가? 미국이요. 수장님 혹시 오타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 알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수장님 러시아가 핵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많이 밀리고 뭐 별들의 무덤이다 그래서 장성급이 무려 7명이나 사망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들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핵 사용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핵을 선제 타격이라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무엇인가라는 거고요. 조금 아까 제가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질 때 결국 이미 머릿속에는 이미 빠진 시나리오였던 거죠. 하지만 명예롭게 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싸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6.25 사변 겪었을 때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될 때 조금이라도 더 위로 가기 위해서 저쪽에서는 더 밑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 언제일까요? 지금 언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습니까? 야 이제 앞으로 전투가 한참 남았어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하니까 별로 안 그러겠죠.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휴전 협정을 앞둔 상태 속에서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발생되겠죠. 왜? 글에 앉아서 사인할 때 자기네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하겠죠. 근데 5월 9일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국제정착제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내용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는 5월 9일이 D-Day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이제 막 4월 달로 갔죠. 그럼 아직까지도 한참 치열한 전투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가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가서 저장 탱크를 폭파했다? 이야, 이건 어떻게 될까? 과연 그 다음에 러시아의 카드는 뭐가 나올까라는 겁니다. 어쨌든 5월 10일 D-Day를 앞둔 상태 속에서 치열한 이 전투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9일 꼭 한번 찾아보시죠.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미국 증시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삼중 바닥은 오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고요. 부족분은 2부 방송에서 제가 10시 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레슨 첫 번째. 조 바이든이 왜 저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봤던 조 바이든의 그 모습이 아니었죠. 조 바이든은 치명적인 실수합니다.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했다고 해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 미군 군대 파견 안 할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데 전면전을 일으키는데 가장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으로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 이미 2008년도에 조지아를 치고 그럼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고 미국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대변인 성명이 있었고요. 2014년도 제재 조치가 있어도 우리는 그 제재 조치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 제재 조치는 굉장히 임박합니다. 저거 내가 쓰셔도 되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간을 본 거죠. 근데 조 바이든이 너희들 쳐도 돼라는 쪽에 우리는 니들이 거기 쳐도 우리는 군사기에 만할 거야. 우리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 미군들 나토군들 들어갈 그 부분이 없어. 왜? 사실은 법적으로도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도 아니고 나토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할 거야. 이게 왜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냐면 구태여 조 바이든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칼집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 니들이 우크라이나 갔다가 들쑤셔도 우리는 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조 바이든이 엄청나게 정책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두 번째 간을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용을 흘리죠. 자비도 흘리고 있고, 우리 생무기 화학 무기 사용할 수 있어. 우리 핵 사용할 수 있어. 자꾸만 또 간을 봅니다. 근데 똑같은 짓을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조 바이든이 우리 니들 그거 사용해도 이거 만약에 우리가 같이 맞불 작전하면 이거 3차 대전 벌어지니까 우린 이런 거 안 해. 만약에 그런 조그만한 실마리 줬다면 이미 벌써 러시아는 핵 무기를 쓰고도 남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전술핵을 사용하는 거를 만지작 거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미국이 뭐 한다고요? 핵을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확 바꿨죠. 일단 지금 전황이 불리하죠. 하지만 아무리 전황이 불리해도 여기다가 독가스 같은 거 정말 상황무기 같은 거 하고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때도 이 독가스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다가 엄청나게 상황무기를 갖다가 때려놓고 전술핵을 사용하면 이건 단박에 뒤집을 수 있죠. 재래식 전쟁으로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일까요? 푸틴은 전략을 바꿨죠. 우크라이나 전면전에서 돈바스 지역만 쉽게 해서 드시는 걸로 이렇게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럴까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기 선제 타격 가능하다. 원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땠냐면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먼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걸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쭉 내용들을 보면 결국 골자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핵을 공격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확 바뀐 겁니다. 우리가 공격을 먼저 안 당하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봐서 우리가 먼저 핵을 쏠 수도 있어. 사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보십시오. 요새는 속도전인데요. 순간적으로 이미 만약에 러시아든 어디든 요새 더군다나 어딥니까? 이 중국도 그렇고 또 최근에 북한에서도 ICM 여러 가지 실험하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속도 중인데 이미 어떤 나라가 동맹국들 쑥대밭이 된 다음에 제대로 저기 쳤네. 우리가 핵 사용할까? 이미 그 나라는 초토화되고요. 이미 어떨 때는 미국이 도와주려도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항복선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2차 세계 때 그랬죠. 2차 세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쳤을 때 또 러시아도 처음에는 같이 편을 먹었었죠. 폴란드 쳤을 때 다른 동맹국들이 영국, 프랑스 얘들이 도와줄 틈도 없이 이미 폴란드는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요새 언제 다 두드맞고 도와주냐는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확 바뀌었다는 거죠. 뭔가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 있어? 그러면 러시아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 너희 정말 그렇게 까불 그러다가는 우리가 너희를 먼저 조질 수 있어. 물론 그러면 그건 큰 일이 나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보여주면서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지? 최소한 그렇다면은 이게 이 소위 얘기하는 핵전까지는 가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월 9일 날 이게 D-Day 바로 뭡니까? 항상 이때는 승전일이라고 해갖고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환영 잔치를 하죠. 자, 이건 나중에 제가 10시 반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독일은 유럽을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쪽을 치러 들어갔을 때 이쪽은 프랑스가 있고 이쪽이 러시아가 있는데 소련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다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먼저 또 소련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폴란드 치고 그다음에 파리 먹고 그다음에 어딜 들어갑니까? 바로 영국을 치러 들어갔는데 여기서 큰 패착을 하게 되죠.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로 치냐면 공군을 갖고 칩니다. 무려 3배 이상의 공군력을 갖고도 영국을 승복시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어떻게 될까요? 이거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장기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많은 군수물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겠죠. 그러면서 저쪽을 본 겁니다. 야, 저기 우크라이나에 정말 비옥한 옥토에 많은 식량들이 있고 소련에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그 조약을 어기고 독일이 드디어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은
한마디로 하면 참호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긴 참호 속에서 4년 동안이나 그 밑에서 비가 오면 그 빗물에 온몸을 담그고 있으려면 그게 제전이겠습니까? 왜 참호전일까요? 왜냐하면 보통 때 1차 세계대전 있기 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소총 가지고 돌격 앞으로 가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뭐가 나옵니까? 신무기. 그렇죠. 바로 기관단체 나옵니다. 돌격 앞으로 그랬다가는 전부 다 싸그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참호 밑으로 들어가서 장기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뭘까요? 2차 세계대전은 다른 말로 한다면 독서 전쟁이라고 할 만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바로 독일과 소련에서 발생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일이 영국을 제압하는 데 실패하자 눈을 돌려서 소련을 치러 들어갑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전투, 바로 스탈린그라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발생되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군인의 80%는 소련군에서 전멸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때 소련이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걸 기념해서 5월 9일 날이 바로 승전국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아마 푸틴은 5월 9일까지는 전쟁 끝날 거야. 그리고 이때 명확하게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할 거야라는 얘기가 가장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현재 나오는 것이 그거죠. 그렇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평화협상은 맺어지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거 나오죠. 아니 평화협상 맺어지고 있다는데 돈바스에다가 한전된다고 그러는데 왜 저 키운 외전이 치고 있고 왜 저렇게 치열한 전투가 발생되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때까지가 마지막 타임입니다.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내가 사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오히려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거의 합법적이지만 명예로운 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도망치게 되고 그와 똑같은 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마지막에 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대비될까요? 일단 먼저 유가가 말씀드렸죠. 이미 트윈 캔들에서 꼭지치고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위에서 꺾어질 때는 여기서 장대 음봉이 2개 나오면서 트윈 캔들로 내려 꽂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트윈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얘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죠. 얘는 그냥은 못 간다고 그랬죠. 얘가 지금 3일 동안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가 장중에 3일 동안 빠지니까 밑에서는 올라왔지만 얘가 위에 넥라인에서 걸려 있습니다. 이 넥라인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숄더,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여기가 헤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4,600선대에서는 그냥 가지 못하고 한 번 정도 흔들 것이다. 왜? 얘는 여기 좀 더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이미 자기의 목표치까지 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오른쪽 어깨, 즉 여기 숄더의 저점을 깨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모른다고 딱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일파가 강하면 얘는 내려갔을 때 반드시 3파 줍니다. 이 3파동이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해 꺾어지느냐 그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일단 얘는 내려가면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되니까 얘는 내려갈 때는 쏴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위아래 흔들리는 것을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인플레 정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PC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 PC가 언제 PC입니까? 바로 2월 PC입니다. 그러면 2월 달 말고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전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줬던 것이 3월이거든요. 그러면 3월분이 다시 4월 달에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정지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조금 아까 근원 P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6.4가 아니라 여기 근원 PC, 그러니까 유가를 뺀 식료품 가격을 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가장 연결된 거는 유가와 식료품이잖아. 이걸 뺀 것도 5.4나 되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정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들겨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것은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들었잖아요. 이제는 빅스텝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여기 있네요. 빅스텝보다도 더 큰 점보 스텝.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CT그룹이 뭐 다른 데 보통 5월달, 6월달에 0.5를 올리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아니어도
6, 7월 달에 0.5씩 올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CT는 그게 아니라 5월, 6월, 7월, 9월 달에 각각 0.5씩 올린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올해 기본적으로 1.9를 보고 있는데 올해 최소한 2.7. 야, 이건 도대체 뭐야? 왜? 이 끝이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밑으로 갔을 때 아까 근원 PC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겠지만 이게 물가가 뭔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뭔가 획기적인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은 한쪽 방향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 때 밑으로 막히는데 다만 이게 최악의 상황은 없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주변 여건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조만간 더 치열한 전투기가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5월 9일을 디데이로 해서 혹은 그 어딘가를 디데이로 해서 마지막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하기 위한 가장 오히려 치열한 전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날이 밝아지는까지가 가장 어둡다고 가장 치열하게 어두운 그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 전쟁의 거의 막바지 국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플레이, 금리 인상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위아래로 많이 후들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주시장에서 얘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아직까지 많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미 이것이 상당히 주가가 반영된 다음이 된다 한다 그러면 얘는 밑에서부터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위에서 넥라인 4,600에서 걸렸지만 밑에는 숄더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얘는 하단에서만큼은 올라가는 건 그 다음에 보자고요. 얘가 밑으로 갈 때는 하단의 매수폰에는 여전히 괜찮은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땐 다만 여기서 체크할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아직까지는 지수 쪽의 장세보다는 아직까지 종목 장소가 된다. 왜? 이건 그나마 제일 나은 미국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죠. 코스피는 L파동이 있고 지금 코삭은 M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 장세만큼은 여전히 전기달가스부터 하는 쪽에다가 방점을 뜨고 여러분들 매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